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좌충우돌 시집살이. 복수는 18살에 김씨 가문의 처남에게 시집을 갔다. 호일례를 치르고 첫날 밤 긴장으로 잠을 설쳤는데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얘야, 해가 중천에 떠도 잠이냐? 어서 일어나서 시아버지께 문 안부터 드려라. 복수는 부랴부랴 일어나 한복을 챙겨 입고 사랑채로 향했다. 그런데 웬걸, 아직 해는 떠오르지도 않았고 시아버지는 코를 골며 주무시고 계셨다. 복순이는 어정쩡하게 서서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혀를 찼다. 아유, 이 아이가 문 안을 드리라 했으면 깨옷이라도 드려야지.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하고. 복수는 속으로 아니 그럼 어쩌라는 거야 하며 한숨을 쉬었다. 시집 온 지 사흘 만에 복순이는 처음으로 부엌 일을 맡게 되었다. 친정에서는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해주어서 밥 한 번 제대로 지어본 적이 없었던 복순이었다. 오늘은 시아버지께서 친구분들을 모시고 오신다니까 정성껏 상을 차려라. 특히 전복죽을 끓여드려야 한다. 시어머니의 말에 복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전복죽이 뭐지? 하며 당황했다. 하지만 모른다고 할 수도 없어서 부엌댁이 옥분이에게 슬쩍 물어보려 했다. 옥분아, 혹시 전복죽은? 아이고, 작은 마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보통 마님께서 직접 하시거든요. 결국 복순이는 짐작으로 요리를 시작했다. 전복을 손질하는데 미끄러져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죽을 끓이는데 불 조절을 못해서 눌어붙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간을 맞추려다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버렸다. 저녁 무렵 시아버지와 손님들이 도착했다. 복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복죽을 내왔는데 첫 숟가락을 뜬 시아버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이게 무슨 맛이냐? 손님들도 한 숟가락씩 떠보더니 물을 찾았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복순이를 노려보았다. 그날 밤 복순이는 시어머니에게 호되게 꾸중을 들었다. 아이고,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친정에서 뭘 배워왔길래 이 모양이냐? 복순이는 눈물을 훔치며 다음 날부터 부엌대기 옥분이에게 몰래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복순에게는 시누이 분심이가 있었다. 22살인 분심이는 아직 시집을 가지 못한 처지라 새로 들어온 어린 올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올케, 바느질을 할 줄 아나? 예, 그런대로. 그럼 우리 어머니 저고리 하나 지어봐. 혼수로 가져온 비단으로 말이야. 분심이는 일부러 복순이를 시험에 들게 했다. 복순이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정성스럽게 저고리를 지었다. 그런데 다 완성하고 나니 한쪽 소매가 다른 쪽보다 길었다. 이게 뭐야? 사람이 입을 옷이야? 허수아비가 입을 옷이야? 분심이는 큰 소리로 웃으며 다른 식구들을 불러 모았다. 복순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부끄러웠지만 꾹 참고 다시 뜯어서 고쳤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복순이가 고친 저고리를 시어머니가 입어보시더니 무척 마음에 들어했다. 바느질 솜씨가 어찌나 고운지 우리 며느리 손재주가 좋구나. 분심이는 그 말을 듣고 입이 삐죽 나왔다. 시아주버니의 아내인 큰동서 말자는 복순이보다 2살 많은 20살이었다. 말자는 시집 온 지 오래되어 집안일에 능숙했고 시어머니의 신임도 두터웠다. 자네는 아직 처음이라 이런 일을 모르겠지? 내가 도와줄게. 말자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은근히 복순이를 어린애 취급했다.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살림을 잘하는지 은근히 자랑했다. 어머님, 제가 담근 김치 맛이 어떠신지요?
동서가 배우고 싶어 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순이는 속으로 언제 배우고 싶다고 했나? 하며 답답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고맙습니다, 형님. 하고 인사했다. 어느 날 복순이가 혼자서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온 가족이 맛있다고 칭찬했다. 그러자 말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어머, 동서, 솜씨가 늘었네? 그런데 된장을 좀 덜 넣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복순이는 이제 슬슬 큰동서의 속마음을 알 것 같았다. 시집 온 지 석 달 만에 복순이는 처음으로 친정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친정어머니는 딸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 딸이 많이 여유였구나. 시댁에서 고생이 많지. 복수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친정에서의 하루는 천국 같았다.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은 하나하나가 모두 맛있었고 아무 걱정 없이 늦잠도 잘 수 있었다. 하지만 시댁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복수는 다시 우울해졌다. 어머니는 딸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싸주시며 말했다. 복순아, 시집살이가 힘들어도 참고 견뎌라. 며느리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란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잘해드려라. 그래야 나중에 네가 시어머니가 됐을 때 며느리한테 대우를 받는다. 복순이는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시집 온 지 반년이 지나자 복순이는 조금씩 시댁 환경에 적응해갔다. 부엌 일도 제법 능숙해졌고 시어머니의 성격도 파악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엄했지만 사실은 자식들을 무척 사랑하시는 분이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감기에 걸려 몸살을 앓았다. 복순이는 정성껏 죽을 끓여드리고 밤새 간병을 했다. 열이 내리자 시어머니는 복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스러운 줄 몰랐구나. 고맙다. 그 순간 복순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동안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다. 또 다른 날에는 시누이 분심이가 혼담이 들어왔다며 좋아했다. 복순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분심이의 혼수를 준비하는 일도 도와주었다. 분심이는 고마워하며 복순에게 말했다. 옳게 그동안 미안했어. 처음에는 질투가 났었는데 이제 보니 자넨 정말 좋은 사람이야. 시집 온 지 1년 만에 복순에게 태기가 있었다. 온 집안이 기뻐했고 특히 시어머니는 복순을 극진히 돌봐주셨다. 이제 우리 며느리가 진짜 이 집 사람이 되었구나. 몸조리 잘하고 힘든 일은 하지 마라. 복순은 임신을 하고 나서야 시댁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확고해진 것을 느꼈다. 큰동서 말자도 이제는 복순을 동등하게 대했고 집안 어른들도 복순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복순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 시아버지는 기뻐하며 손자 이름을 지어주었고 시어머니는 복순이를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시집 온 지 3년이 지나자 복순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제는 집안일을 척척 해내고 시어머니를 능숙하게 모시며 동서들과도 화목하게 지냈다. 새로 들어온 막내 동서를 보며 복순은 예전의 자신이 떠올랐다. 그 어린 막내 동서가 실수를 할 때마다 복순은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괜찮아.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천천히 배우면 돼. 복순이는 이제 시댁의 든든한 며느리가 되었고 시어머니의 오른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만의 작은 영역을 만들어가며 행복한 시집살이를 이어갔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말했다. 작은 며느리가 이제 이 집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어. 복수는 그 말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다. 처음에는 그토록 힘들고 낯설었던 시댁이 이제는 진짜 자신의 집이 된 것이다. 그날 밤 복수는 아이를 재우며 생각했다. 나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텐데
그때는 며느리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야지. 복순의 시집살이는 이렇게 한 사람의 성장기가 되었고 조선시대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 중 하나가 되어 역사 속으로 스며들어갔다. 암행어사를 살린 천서방의 아내. 옛날에는 험한 고개를 넘다가 호랑이를 만나기도 하고 산적을 만나 봉변을 당한 경우도 많았다. 함경도 풍산엔 높고 험하기로 이름난 금폐령이라는 고개가 있었는데 얼마나 높고 험한지 한 번 고개를 넘으면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었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아주 오래전 남노한 차림의 한 나그네가 이 고개를 넘다가 산기슭에 이르러그만 탈진에 쓰러지고 말았다. 때는 봄철이라 마침 나물 캐러 온 마을의 아낙네들이 쓰러진 나그네를 발견했다.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네? 세상에나, 빨리 가봅시다. 아낙네들이 가까이 가보니 어떤 사내가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다들 쳐다만 볼 뿐 누구 하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럴 어째, 이럴 땐 남자들이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은 저만치 떨어져 선 채 무섭다면서 가까이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한 여자가 가까이 가서 누군지 확인이라도 해보자고. 혹시 마을 사람인지도 모르잖아. 하고 말했다. 그려, 다 같이 가보세. 여자들은 조심스럽게 쓰러진 남자 옆에 다가가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우리 마을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처음 보는 사람이구먼. 다행히 아직 살아있어. 그려, 숨은 쉬는 것 같아. 고개를 넘다가 쓰러진 모양이야. 아이고, 가엾어라. 이 일을 어쩌면 좋다냐. 아직 숨이 붙어있는 걸 알면서도 여자들은 어떻게 할지 망설이고만 있었다. 이대로 두면 죽을 텐데. 그렇다고 살릴 방도가 있나?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그냥 갑시다. 살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지. 자기 운명인데 우리가 어쩌겠어. 하며 매몰차게 말했다. 그 여자의 말이 끝나자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서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인정 많은 천서방의 아내가 말없이 사내 앞으로 다가섰다. 그리고는 젖가슴을 헤치고 쓰러진 사내에게 자신의 젖을 물리는 게 아닌가.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젖이 불어 있었다. 어머나! 아이고 망측해. 그 모습을 본 여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기겁을 했다. 그리곤 마치 못 볼 거라도 본 것처럼 쭈뼛쭈뼛 뒷걸음질 치더니 몇 사람은 아예 산을 내려가 버렸고 한두 사람은 멀찌감치 떨어져 수군거렸다. 하지만 천서방의 아내는 그러든지 말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사내에게 젖을 입에 물렸다. 한참이 지나자 사내의 얼굴에 핏기가 돌더니 몸을 뒤척이며 의식을 차리는 것이었다. 누구시오? 여긴 정신이 드시나요? 다음 순간 천서방의 아내는 드러난 젖가슴을 급히 감추고는 뒤로 물러갔다. 사내는 상황을 판단하고는 여자에게 감사했다. 댁이 아니었다면 난 살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이다. 그런데 어쩌다가 고개를 넘어오는데 도중에 기운이 빠져 쓰러진 것 같소이다. 쉴 곳을 찾으니 보이진 않고
택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사내는 비틀비틀 일어나 걸으려고 했다. 마을로 내려가면 쉴 만한 곳이 있으니 같이 가세요. 그렇게 사내는 천서방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마을로 내려왔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이르니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산에 같이 올라갔던 이웃 여자를 따라 천서방이 분이 나서 벌개진 얼굴로 나와 있었다. 서방 있는 여자가 뭐하는 짓이야? 천서방은 다짜고짜 달려들어 여자를 밀치더니 사내의 멱살을 잡았다. 넌 뭐하는 작자냐? 그리고는 그는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천서방을 말리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사내는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여보시오, 제발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사내가 애원했지만 천서방의 귀엔 이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기력이 쇠한 상태라 사내는 천서방 앞에 힘 한 번 쓸 수 없었다. 여보, 제 말 좀 들어봐요. 듣기 싫어, 이 음탕한 여편네야. 그대로 두었다간 큰일이 벌어질 기세였다. 그때였다. 절체절명 위기에 빠진 사내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마패다. 누군가 그걸 보고 소리쳤다. 그렇다. 사내의 손에 들린 건 바로 암행어사의 마패였다. 천서방은 그걸 보더니 그만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소인 몰라 뵙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 모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자 의사는 옷을 털고 일어나 준엄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말도 들어보지 않고 다짜고짜 사람을 패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로다. 하지만 내 아내 덕분에 목숨을 건진 몸, 아내 덕분에 무사한 줄 알아라.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 정말 훌륭한 여인이니 오해하지 않도록 하라. 어사는 그 말을 남기고 가던 길로 떠나갔다. 어사가 떠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휴, 어사인 줄 모르고 큰일 날 뻔했네. 천서방 자네 일 났구먼. 마을 사람들이 모두 겁을 집어먹고 집으로 돌아갔으나 천서방은 후환이 두려워 초조함을 금할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난 후 관가에서 천서방 내외에게 출두하라는 명이 내렸다. 암행어사를 두들겨 패더니 이제 큰일 났구먼. 천서방 내외가 관가에 나가니 중앙에 바로 그 어사또가 앉아있고 고을사또가 옆에 자리하고 있었다.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주먹을 휘두른 죄를 알렸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살려주십시오. 내 죄를 물어야 하지만 훌륭한 아내를 둔 덕분에 다행인 줄 알아라. 어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더니 고을 사또에게 명했다. 인명을 구하기 위해 부끄러움도 마다치 않은 저 여인으로 인해 나라의 소임을 맡은 이 몸이 후함을 받았으니 합당한 상을 내리기를 청하겠소. 고을 사또는 천서방 내외에게 많은 상금과 전답을 내려주었다. 풍산에 있는 그 고개에서 일어난 사건이 임금에게도 알려졌고 이후로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에선 폐를 지니면 그 고개를 넘지 말라고 팻말까지 세웠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고개를 금폐령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임초씨가 잠자리에서 눈을 떴다. 아직 닭이 울지 않는 걸 보니 날이 새려면 아직 멀었나 보다. 점점 새벽잠이 없어지고 생각이 많아진 걸 보니 나이 탓인지도 모른다.
40이 훌쩍 넘은 임초씨는 독신으로 살아왔다. 그 바람에 임초씨는 동네 아이들에게 총각 할아비로 불린다. 그의 이름은 임승한. 젊은 날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글 공부를 하다 홀어머니 병환 때문에 다시 돌아와 병간호에 전념했지만 만 3년이 채 못 되어 어머니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병든 홀어머니 때문이기도 했지만 정작 본인도 혼인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외롭게 혼자 사는 모습이 안쓰러워 주변에서 몇 차례 중매를 서려했지만 임초씨가 매번 거절하는 바람에 입장만 난처해졌다. 그 이후론 아무도 나서질 않았다. 임초씨는 잠에서 깨어 조용히 지난 기억을 떠올렸다.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는 글 공부를 위해 고향을 떠났다. 그곳에서 만난 박서진이란 친구와 많은 얘기를 나누고 학문적인 토론도 하며 진한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서진에겐 여동생이 있었다. 내 여동생이라네. 유진아, 인사드려라.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유진이라 하옵니다. 서진의 집에 갔다가 처음 유진을 본 승한의 가슴이 뛰었다. 내 동생 어떤가? 글쎄. 승한은 얼굴이 빨개져서 말까지 더듬거렸다. 서진의 집에 드나들며 승한과 유진은 눈까지 건넬 만큼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다. 따스한 봄날 자작나무 숲에 나들이를 가는 두 사람을 유진이 따라 나섰다. 날씨는 따사로웠고 축 늘어진 버드나무 아래 풀밭에서 그들은 준비해온 점심을 먹었다. 서진은 자리에 드러누워 잠이 들었고 승한과 유진은 근처를 산책했다.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말없이 걸었다. 승한은 가슴이 떨리고 얼굴이 붉어졌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간직한 비밀이 들키지나 않을까 불안했다. 유진이 그런 속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승한을 빤히 쳐다보았다. 오라버니, 제게 할 말 없으세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속마음이라도 들킨 듯 그저 눈앞이 하얗게 보였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나서 승한이 대답했다. 서진이 기다리겠다. 그래요. 그럼 가요.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말이 없었다. 나들이에서 돌아오고 얼마 후 어머니의 병환 소식이 전해졌고 승한은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래, 한번 가보자. 임초씨가 중얼거렸다. 날이 밝자 임초씨는 여장을 챙겼다. 그리고 20년 전의 기억을 향해 길을 떠났다. 어둑어둑해질 무렵 승한은 젊은 날 유진과의 기억이 어린 그곳에 도착했다. 그리고 서진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얼마만인가? 잘 지냈는가? 서진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다 못한 얘기로 밤을 지샜다. 승한은 서진에게 유진의 소식을 물었다. 다음날 서진의 집을 나선 승한은 유진을 찾아갔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중년 부인이 그를 맞았다. 오랜만이요. 그러네요. 유진이 내온 찻잔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시간이 흘러 그만큼 두 사람에게 공통분모가 없었다. 마침내 승한이 입을 열었다. 그때 난 당신을 좋아했었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내가 좋아한다고 했더라면 그러면 허락했겠지요. 이젠 너무 늦었지만요. 유진은 쓸쓸히 미소를 지었다. 유진과 헤어진 승한은 돌아오는 길에 자작나무 숲에 가보았다.
사람의 모습은 변했지만 그곳은 달라진 게 없었다. 아,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임초 씨가 중얼거리며 한숨을 쉬었다. 달걀 위에 달걀을 세우는 여인. 홍문관 부제약 이정직은 매사에 빈틈이 없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깐깐한 성격으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대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법도에 어긋나는 줄 아옵니다. 그 정도는 넘어갈 줄도 알아야지. 이렇게 작은 문제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고 임금 앞에서도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그가 있는 자리에선 누구나 말을 조심했다. 언제 어느 때 임금의 귀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관리들은 이정직을 피하기 일쑤였다. 지나치게 꼿꼿하면 그만큼 부러지기 쉬운 법. 그러던 중 임금에게 아뢰는 내용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정직은 고민하며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어디 불편하십니까?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러자 정직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상감께 아뢰는 일이 잘못되어 귀양을 가게 될 것 같소. 마음의 준비를 하시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오만 다 내가 뿌린 씨앗이니 어쩌겠소. 다음 날 이른 아침 임금은 이정직이 올렸던 상소 내용이 나라에 불충했다는 죄목으로 이정직을 잡아들였다. 거짓으로 고해 나라를 어지럽게 하다니 당장 귀양을 보내도록 하라. 임금은 불같이 화를 냈다. 그리고는 이정직을 결박하여 웅하차에 태웠다. 오늘 떠나시면 언제나 다시 뵈오리까. 아내가 통곡하며 우마차에 매달렸다. 내가 돌아오게 되는 것은 달걀 위에 달걀이 서게 된다면 그때나 돌아오게 될 거요. 부디 잘 있으시오. 이정직은 침통한 표정으로 그 말을 남기고 문경으로 귀양을 떠났다. 아내는 눈물이 앞을 가렸다. 때론 무뚝뚝하고 고집센 남편이었지만 속마음은 자상한 사람이었다. 몇 날 며칠을 울며 몸부림치던 아내는 남편이 떠나며 한 말이 생각났다. 달걀 위에 달걀이 서게 된다면 그때나 돌아오게 될 것이요. 그건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뜻으로 한 얘기였지만 아내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이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늘의 뜻에 맡겨보리라.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한 아내는 그날부터 기도를 드리며 낮이나 밤이나 달걀 위에 달걀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세우려 해도 떨어지고 또 떨어졌다. 내 기도가 부족한 탓이야. 아내는 정성을 다해 달걀을 올렸다. 달걀이 수도 없이 깨지고 계절이 수차례 바뀌었지만 아내의 기도와 달걀 세우기는 멈추지를 않았다. 그건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의 애절함이기도 했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장 밖으로 아내의 기도가 그치지 않았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뀌었다. 하루는 임금이 평복으로 갈아입고 민심을 살피려고 자명에 나섰다. 이정직이 귀양을 가자 임금에게 관리의 부정이나 백성들의 고충을 직언하는 목소리가 사라졌다. 임금은 비로소 이정직이 없음을 아쉬워하며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자 민심을 살피러 나간 것이다. 그러다가 이정직의 집 근처로 발길을 옮기게 되었고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소리더냐? 저희도 알 수 없는 말이옵니다. 임금이 수행원에게 물었지만 모두 고개만 갸우뚱할 뿐이었다. 궁으로 돌아온 임금은 당장 사람을 시켜 무슨 말인지 알아오도록 했다. 이정직의 집에서 돌아온 신하에게 사연을 들은 임금은 처의 지성을 가상히 여겨 당장 이정직의 죄를 사면해주고 귀양에서 풀어주었다. 그대가 돌아온 이유를 아는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아니다. 내 은혜가 아니라 처의 정성으로 달걀 위에 달걀을 세우려 했기 때문이로다. 임금은 아내 칭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이정직은 아내를 꼭 껴안았다. 당신의 기도가 기적을 만들었소. 모든 게 당신 덕이요. 그 뒤로 이정직은 아내를 지극히 아끼는 사랑꾼이요. 백성들의 고통과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서슴없이 관찰하는 홍문관 대지학이 되었다. 어머니와 떠돌이 약장수. 이 의원의 아들 제덕은 어려서부터 배움에는 뜻이 없고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돈만 물쓰듯 써댔다. 게다가 풍족한 집안에서 외아들로 태어나 오냐오냐 키웠더니 버릇마저 없었다. 제덕은 노는 데 정신이 팔려 의서를 볼 만큼 글도 깨우치지 못했고 어려서부터 학문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 성격 좋고 입담 좋고 돈 잘 쓰는 제덕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좋은 친구였다. 얘야,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아버지한테 일 좀 배워라.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 때가 되면 배울 테니까요. 하면서 태평하게 문 밖으로 빠져나가기 일쑤였다. 제덕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종기 특효약을 만들어 왔다. 특효약이 얼마나 잘 팔리던지 일에만 열중하다 보니 아들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사실 종기 특효약은 이 의원만 아는 특별한 조제법이 있었다. 대를 이어서 전수해야 할 아들이 있었지만 이래저래 미루다 보니 벌써 제덕이가 15살이 되고 말았다. 어머니는 속이 탔다. 일을 배워서 가업을 이어가야 하는데 그 모양이니 말이다. 아이고, 쟤가 저러고 있으니 어쩌면 좋단 말이냐. 그렇지만 어머니는 이 의원이 하는 조제법을 어깨너머로 훔쳐보는 게 고작이었다. 성격이 대꾸챙이 같은 남편은 아내가 뭘 물어봐도 답해주는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의원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분명히 새벽까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는데 아침에 기척이 없어 어머니가 가보니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게 아닌가. 장례를 치른 제덕은 아직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되셨어. 내가 도왔어야 했는데. 자신을 책망도 하고 후회도 했지만 부질없는 일이었다. 넋놓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제덕은 어머니와 힘을 합쳐 아버지의 종기 특효약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어미가 일러주는 대로 한번 조제해 보아라. 제덕은 의서를 볼 만큼 글도 깨우치지 못하고 제조 비법을 잘 알지도 못하는 처지였지만 어머니는 오랫동안 어깨너머로 훔쳐보았던 비법을 제덕에게 알려줄 작정이었다. 필요한 약재와 조제법을 대충 익혀두었으니 한번 만들어보자. 의원 집안 자손이지만 전문 지식이나 의술을 배우지 못해 남편의 업을 이어갈 수 없음을 늘 한탄하던 어머니가 필요한 약재를 모아
고약 만드는 비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자는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아버지 생전의 고약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제 다 되었다. 고약을 다시 팔 수 있겠구나.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그런데 정식으로 의수를 배우지 못한 제덕을 아무도 의원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었다. 이 의원이 있을 때나 믿을 수 있지. 그 아들이 만들었다는데 효험이 있겠어? 의수를 정식으로 배우지도 못했다던데. 그동안 이 의원의 종기치료법을 신뢰하던 사람들도 제덕이 만든 고약에 대해 썰렁한 반응을 보였다. 의서를 보지 못하는 까막눈인 까닭에 제덕 또한 의원문을 열어놓고 떳떳하게 손님을 받지 못했다. 돌아다니면서 팔자. 약효는 확실하니까. 제덕은 증상에 따라 여러 가지 고약을 만들어 전국을 도는 떠돌이 약장수가 되었다. 처음엔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도 제덕에게 산 고약을 붙이고 낫지 않던 종기가 효험을 보자 입소문을 타고 떠돌이 약장수 제덕의 고약을 찾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제덕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 떠돌이 약장수가 파는 고약을 붙이면 종기가 낫는다고 하는데 그걸 좀 알아보거라. 그 소문이 세도 있는 대감들 귀에까지 들어가 근본 없는 떠돌이 약장수의 고약이 양반들 사이에도 널리 퍼졌다. 그 무렵 대감집 젊은 마님이 머리에 종기가 나서 고생을 하고 있었다. 의원에서 아무리 처방을 해도 종기가 점점 더 심해질 뿐이었다.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과부가 된 며느리를 보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훔치던 시부모는 며느리가 머리에 종기까지 앓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용하다는 의원들은 다 불렀지만 모두 한결같은 소리만 했다. 어떤 처방을 해도 병세가 차도가 없습니다. 송구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둘씩 손을 놓았다. 그때 누군가 대감에게 말을 꺼냈다. 시중에 떠도는 약장수의 고약이 특효약이라고 하던데 그걸 한번 써보는 게 어떠할지요? 그래, 당장 그 약장수를 불러오거라. 대감은 며느리가 머리에 난 종기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지라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이었다. 떠돌이 약장수 제덕은 그 집 하인을 따라 젊은 마님을 방문했다. 자색이 빼어난 여인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이걸 붙이시면 2, 3일 후에는 효험이 있을 겁니다. 과연 젊은 마님은 고약을 붙인 후 2, 3일이 지나자 제덕의 말대로 통증이 가라앉고 그렇게 고질적으로 괴롭히던 머릿속 종기가 차도를 보였다. 제덕은 이후 수시로 그댁에 들락거리며 마님을 치료했다. 어느 날 치료가 끝나고 방을 나오자 하인이 모기만한 소리로 속삭였다. 홀리 치르고 3달도 안 되어 혼자 몸이 드시더니만 종기까지 잘 좀 치료해 주시오. 그게 무슨 말이오? 혼자 몸이라니? 제덕은 그 젊은 마님이 3년 전에 청상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살을 간 넘은 젊은 마님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세상을 다 잃은 듯한 생기 없는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하지만 제덕이 누구인가? 어린 시절부터 밖으로 싸돌아다니며 이것저것 귀동냥한 상식이 어지간히 많고 입심이 청산유수인 약장수 아닌가. 제덕을 만난 후 젊은 마님의 얼굴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때로는 농도해가며 빙그레 웃기도 했다. 여인의 생기 없던 얼굴이 발그스레하게 변했고 두 볼은 홍조를 띠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였던가
제덕의 가슴에는 불이 붙기 시작했고 여인에게 가슴 설레는 연정을 품기 시작했다. 그날은 여인의 방문을 나와 후들거리는 발걸음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대감은 부인에게 은밀하게 입을 열었다. 임자, 며느라기 내보냅시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어디로 보내자는 겁니까? 저 약장수 있잖소. 보아하니 젊은 사람이 심성도 착하고 쓸만한 것 같소이다. 그날 밤 대감 내외는 오랜 논의 끝에 결론을 내렸다. 어느 날 저녁 대감이 제덕을 불렀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진귀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이보게, 자네에게 긴히 할 말이 있어서 불렀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대감은 제덕의 손을 잡았다. 자네, 우리 며느리 데리고 오늘 밤 떠나주게. 그 시간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가야, 오늘 밤 떠나거라. 저 약장수본이 쓸만하고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겠더라. 어머님, 무슨 말씀을? 아무 말 하지 마라. 그 긴 세월을 어떻게 홀로 살겠니? 시부모의 진심 어린 배려에 눈물을 흘리며 여인은 약장수를 따라 먼 길을 떠났다. 그 후 제덕은 학식이 있는 현명한 아내 덕에 의술을 배워 정식 의원 자격을 얻고 승승장구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한 해에 한 번은 꼭 대감 집을 찾아 문안 인사를 드렸다. 자네 왔는가? 어서 오게나. 대감은 제덕이 오는 날이면 반가운 마음에 버선발로 뛰어나오곤 했다. 바람처럼 나타난 신령한 도사. 초여름 어느 오후였다. 바람기도 없이 내리쬐는 햇볕이 몹시 따가웠다. 김선달은 짊어진 바랑도 없이 주막 옆을 지나고 있었다. 주막 옆 버드나무 그늘에서 산에 서너시 앉아서 땀을 식히고 있었다. 멍석 위에 벌렁 드러누워 있는 사내들은 밭에서 감자를 캐다가 더위를 피해 잠깐 쉬는 중이었다. 멍석 옆에는 튼실한 감자 무더기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 장마가 오기 전에 빨리 캘 요량으로 새벽부터 서둘러 일을 한 탓인지 모두 지쳐있는 모습이었다. 김선달은 한양에서 며칠간 잘 놀고는 평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러나 원래부터 노자라고는 가지고 다니지 않는 김선달은 주막 옆을 지나다 보니 막걸리 생각이 간절했다. 가만히 있어보자. 막걸리 생각은 나고 돈은 없으니 어떡한담? 김선달은 침을 꼴깍 삼키면서 궁리를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버드나무 밑으로 쑥 들어갔다. 좀 쉬었다 갑시다. 김선달이 그들을 보며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그러시오. 서너 명의 사내들이 누워있다가 김선달을 바라보고서 일제히 일어나 앉았다. 아, 그냥들 누워 계시죠. 아닙니다. 이제 일어나려고 하던 참이었소. 남자들은 멋쩍은 듯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아, 그렇습니까? 바람이 시원하군요. 그런데 여기서 황해도 9월산까지 몇 일이나 됩니까? 김선달은 머리를 돌리기 시작했다. 어색한 분위기를 모면하려면 모르는 채 뭘 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9월산이라 여기서 딱 250리가 남았소이다. 그 중에 한 사내가 대답했다. 감사하오이다. 김선달은 그 사내에게 점잖게 말했다.
버드나무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의관을 갖춰 입고 말소리며 행동거지가 범상치 않은 김선달이 보통 사람은 아닐 거로 생각했다. 그중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실례의 말씀이오나 선비께서는 어디서 오는 길인지요? 한양 삼각산에서 오는 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삼각산에서 구월산이라. 삼각산이라는 말에 남자들은 돌을 닦는 도인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마음대로 김선달을 점쳐놓고서 삼각산과 구월산이라면 그 거리가 무려 400리나 되는데 이 더위에 그렇게 급히 가실 일이 있으십니까? 하고 나이가 가장 많아 보이는 사내가 물었다. 네, 돌을 닦는 몸으로서 이까지 더위야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구월산으로 스승님을 뵈러 가는 길이죠. 김선달이 시침을 뚝 떼고서 이렇게 말하자 모여 앉은 남자들의 얼굴빛이 바뀌었다. 아, 그렇습니까? 시골에 묻혀 사는 농부들이라 지체 높으신 도사님을 미처 몰라 뵀습니다. 허허허, 그게 무슨 말이오? 도사란 원래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져가는 것인즉 오고 감이 기약이 없소이다. 김선달의 말이 순박한 농부들의 마음을 당장에 휘어잡았다. 어느새 그 마을엔 삼각산에서 신령한 도사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 소문은 마침내 그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꼽히는 이초 씨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뭐? 삼각산에서 도사님이 오셨다고? 무슨 일 때문인지 시름에 쌓여있던 이초 씨는 그 소리를 듣고서 버드나무 밑으로 뛰어갔다. 이초 씨 어른이 오십니다. 느티나무 아래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동네 어른인 이초 씨가 오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초 씨는 낯선 김선달을 보자 허리를 굽혀 예의를 올린 후에 정중히 입을 열었다. 도사님께서 이처럼 저희 마을에 들리시게 된 것도 하늘이 베푸신 인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계실 게 아니라 누추하오나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아니 올시다. 호의는 감사합니다만 난 갈 길이 바쁜 사람이요. 김선달이 손을 저으며 사양을 하자 이초씨가 김선달의 손을 잡으며 간곡히 말했다.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묵었다 가시죠. 자, 어서 일어나십시오. 이초씨의 말이 간곡한지라 김선달은 못 이기는 채 하고서 마침내 자리를 떴다. 그날 밤이 깊었다. 이초씨는 신령한 도사가 된 김선달과 푸짐한 음식을 앞에 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마음 먹고 있던 바를 꺼내놓았다. 도사님, 실은 저희 집에 큰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신데?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 가보로 내려오고 있는 금초대가 없어졌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보물이라 이대로 잃어버린다면 조상님들을 배울 낯이 없습니다. 분명 가까운 사람의 소행일 겁니다만 알 수가 있어야지요. 김선달은 그 소리를 듣고 신음소리를 냈다. 지금까지는 타고난 언변으로 얼렁뚱땅 넘겨버렸지만 이초씨의 말은 분명히 자기더러 그 금초대를 찾아달라는 말인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글쎄 올시다. 물건을 잃은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요? 오늘까지 꼭 열흘이 되었습니다. 정말 난처한 노릇이었다. 찾아준다는 말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이토록 후한 대접을 받고서 못 찾아주겠다는 말도 안 나왔다. 도사님 제발 부탁입니다. 딱 한 번만 저의 딱한 처지를 보살펴 주십시오. 이초씨의 간절한 말에
김선달은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놈의 금초대를 못 찾아 끝내 도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승낙이나 해놓고 보자. 김선달은 작정을 하고서 입을 열었다. 사정이 그러하시다니 바쁜 몸이긴 하나 며칠 시간을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초 씨는 희색이 만연해서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술잔을 기울였다. 이초 씨는 돼지를 잡는다, 소를 잡는다 해가며 방정을 떨었다. 동네에는 신령한 도사가 와서 금초대를 훔쳐간 범인을 찾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이초신의 마당을 기웃거렸다. 이튿날 날이 밝자 김선달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도둑을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김선달은 걱정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금초대를 보관한 곳과 집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래, 한번 부딪혀보자. 남자가 칼을 뺐으면 썩은 무라도 잘라야지. 김선달은 기왕 이렇게 된 이상 마음을 단단히 먹고 도둑을 찾아보기로 했다.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오니 측에 방을 하나 내어주시고 아무도 주변에 얼씬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김선달은 방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오래 걸리나 보네. 김선달은 가능한 한 출입을 삼갔고 누구라도 마주치기라도 하면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다. 마치 난 다 알고 있어 하는 표정이었다. 그렇게 날이 가고 드디어 사흘째가 되었다. 하지만 도둑을 찾을 기미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사실은 아무런 방법도 없었다. 더는 지체할 수가 없었다. 도둑을 못 찾으면 내일 새벽이라도 당장 도망쳐야 할 판이었다. 아휴, 팔자도 더럽게 사놨구나. 어쩌다 이런 일에 걸렸는고. 김선달은 상같이 쌓아놓은 음식을 바라보며 팔자에 없는 일이라고 한탄했다. 음식을 먹어도 돌을 씹는 것 같았다. 정말 지금까지 별의별 일을 다 겪어보았지만 도사가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김선달의 생각을 전혀 모르는 동네 사람들은 밤낮으로 몰려와 김선달 주변을 기웃거렸다. 그들은 김선달이 도둑을 못 찾을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만약에 도둑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야 신통력을 가진 도사님이니 천벌을 내릴 거야. 이런 말도 오고 갔다. 어느덧 그날도 저물었다. 마지막 밤이라 구경꾼들은 더 모여들었고 김선달의 피로는 한층 더 심해갔다. 그런데 그때 마당 한 구석에 솥을 걸어놓고 시루떡을 찌고 있었다. 시루떡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떡이 익어가는 냄새가 구수하게 풍겼다. 김선달은 한탄을 하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모락 잘도 올라가는구나. 뭐라고요? 당신 누구요? 옆에 서 있던 하인의 안색이 백지장처럼 창백하게 변했다. 모락이란 이름의 그 하인이 두려워서 벌벌 떨며 선달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사실 그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선달은 그 하인을 따라갔다. 그는 인적이 드문 담벼락 밑으로 데려가더니 무릎을 꿇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사정했다. 잘못했습니다. 어린 딸년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약방에 데려갈 돈이 없어서 그만. 그는 금초대를 돌려주고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번만 눈 감아주마.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모든 걸 밝히겠다. 다신 나쁜 짓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김선달은 다짐을 받았고 하인은 그가 지시한 대로 담벼락 밑에 금촛대를 숨겨놓았다. 자기가 헛된 소리로 모락모락하고 외친 것이 공교롭게도 금촛대를 훔쳐간 도둑인 모락이라는 하인이 듣고 자기를 가리키는 소린 줄 알고서 기겁을 하고 나타난 것이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그 짝이었다. 이리하여 김선달은 뜻하지 않게 이초 씨의 금촛대를 찾아주었다. 진짜 우연의 일치였다. 정말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금촛대를 되찾은 이초 씨는 김선달의 손을 잡고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별 말씀을요. 금촛대를 찾아서 다행입니다. 다음 날 단잠에서 깨어난 김선달은 이초 씨가 정성껏 차려준 아침을 먹었다. 그리고 하루만 더 쉬었다가라는 이초 씨의 만류를 뿌리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나섰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틀린 말은 아니구나. 시어머니와 3명의 과부 며느리. 한양에 유명한 남시성의 지관이 있었다. 그의 지력은 해가 더해갈수록 신통해져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풍수대가라 불렀다. 풍수대가는 산소자리가 가문의 흥망을 좌우한다고 주장하며 많은 묘자리를 정해주었고 그로 인해 장안의 명성이 드높았다. 풍수대가의 나이 벌써 70고개를 넘었다. 그는 슬하의 아들 삼형제를 두었으나 자신의 풍수 이론을 전수하지 않았다. 지관 직업은 내 대에서 끝이다. 너희들은 문필로 가문을 빛내도록 하여라. 그렇게 아버지 뜻에 따라 아들들은 학문에 매진하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남직관이 노쇠해지자 삼형제는 아버지 돌아가신 뒤를 걱정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원래 영험한 직관이므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산수자리를 정해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새아들이 아버지에게 건의했다. 아버님, 살아계실 때 미리 산수자리를 정해주십시오. 하지만 남직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생각해둔 자리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어서 가서 공부나 해라. 그 후로도 여러 차례 같은 질문을 했지만 아버지는 끝내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다. 삼형제는 벼랑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큰일이라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간청하기에 이르렀다.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이직관을 찾아가라. 내 묘자리를 미리 알려주었으니 그에게 물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며 끝내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직관이 벼랑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세 아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직관을 찾아갔다. 하지만 이직관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선생께서 미리 알려주시기는 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난감한 노릇입니다. 삼형제는 굽히지 않고 알려달라고 간청했다. 염려치 마시고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자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직관은 한참 고민을 하더니 그곳에 묘를 쓰면 집안에 큰 병고가 생길 것입니다. 하고 털어놓았다. 변고라니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자꾸 물으시니까 말씀드리지만 그곳에 자리를 쓰면 다음날 첫째가, 100일 후 둘째가, 1년 뒤에는 막내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그 말을 들은 형제들은 놀랍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두려운 마음을 억지로 가라앉히고 다시 물어보았다. 아버님께서 왜 그런 곳을 정하셨을까요? 그러자 지관이
뜻밖의 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곳을 정한 까닭이 있습니다. 세 분 모두 일찍 돌아가시게 되지만 대신 이 집안에서 새 며느리를 통해 3명의 재상이 되거나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세 아들은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더냐? 아버님 뜻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가문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해요. 형제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자고 결심하고 정한 자리에 아버지를 모셨다. 하지만 그 예견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아버지를 모신 다음 날 건강하던 큰아들이 갑자기 괴로운 듯 몸을 비틀더니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고 큰 며느리는 혼자라고 말했다. 집안은 큰 슬픔에 빠지고 말았다. 하지만 그보다도 남은 두 형제의 일이 큰일이었다. 직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앞으로도 큰일이구나. 큰아들의 장례를 지내고 100일째 되는 날이 다가왔다. 온 집안이 공포에 쌓여 어서 그날이 저물기를 기다리고 있으려니 둘째 아들이 쓰러지더니 모두 쩔쩔매는 사이에 숨이 끊어져 버렸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와 두 며느리는 눈물로 세월을 보낼 뿐이었다. 이제 남은 건 막내 아들 뿐이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은 아직 혼자 몸이었다. 직관의 말에 따르면 새 며느리가 새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한 것이다. 며느리만 얻지 않으면 막내 아들은 구할 수 있을까?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는 그런 생각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머리라도 식힐 겸 잠시 여행이라도 다녀오겠습니다. 집을 떠난 그는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한 여인을 만났다. 두 사람은 짧은 만남에도 깊은 인연을 맺었다. 반드시 돌아와 당신을 데리러 오겠소. 막내 아들은 그렇게 굳은 약조를 하고 돌아갔으나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막내 아들과 정을 통한 그 처자가 아이를 뵌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이더냐? 누구의 아이냐? 배가 불러오는 딸을 보자 그 집에선 난리가 났다. 그리고 얼마 뒤 그 여인은 아이를 임신한 채 막내 아들의 집을 찾아왔다. 저는 막내 아드님과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와 함께 이 집의 며느리로 살겠습니다. 처음에 모두 놀랐지만 시어머니는 그 여인의 진심에 감동하여 그녀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하여 시어머니와 3명의 과부 며느리가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다. 마침내 새 며느리를 통해 3명의 재상이 나온다는 말이 현실이 된 것이다. 아직 홀례도 못 시킨 막내 아들을 한층 더 불쌍하게 여기던 시어머니는 막내 며느리를 친딸같이 여기게 되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도 막내 며느리의 갸륵한 마음에 감동했고 시어머니와 새 며느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운 세월을 견뎌냈다. 시간이 흘러 새 며느리의 아들들은 모두 훌륭히 자라 과거에 급제하고 나라의 재상이 되었다. 지관의 예견처럼 커다란 희생을 치렀지만 그 결과 마침내 집안에 크나큰 영예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희생과 번영을 중시하던 옛사람들의 신념과 그 속에서 피어난 끈끈한 가족애를 보여주고 있다.